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통문화학교 지난 제가 2월 9일 날 문화재 청장이 돼서 2월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업무 보고 받으러 왔었고 오늘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나도 교수인데 지금 휴직 중이라서 강의를 요즘 안 하다가 이제 해가지고 모처럼 교단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 잘 안 해가지고 요즘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할 내용은 법고창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법고는 옛 것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창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청의 목표가 우리 전통을 문화재를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보존이라는 것은 법고라고 할 수 있죠. 옛 것을 이제 본받는 것이고 잘 지키는 것이고 창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고창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문화재청의 목표 또는 결국은 전통문화를 잘 지키고 또 전통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우리 전통문화학교의 교육 목표와도 이제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그동안 아까 소개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문화재청장을 2월 9일 맡기 전에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8일부터 정확하게 2011년 2월 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했는데 그 박물관장을 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험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추진한 여러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것은 유물 중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은 유물보다는 이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화유산을 전통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제가 제일 고민한 거는 뭐냐면 옛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생활화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식주 생활이라고 그러죠. 옷, 그다음에 먹는 거, 식생활, 주생활. 여기서 우리 전통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 전통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또 현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또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화된 시대에서 외국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또 실제로 시도해본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또 올해는 특히 문화재청이 이제 50주년입니다. 특히 박물관은 이제 그 2009년이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했는데 문화재청은 올해가 이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재청도 50주년 기념 사업을 여러 가지 할 텐데 이런 것을 비춰서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이 벚꽃창신의 일들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고 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전통문화를 입히다. 그다음에 이 주생활에 전통문화를 입히는 거. 그다음에 식생활에 전통문화를 입히는 거. 또 우리가 요즘 뭐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맨 앞에 있는 그 사진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이 건물이 그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박물관으로. 그런데 이 박물관의 건축의 문제는 이게 물론 국제 건설 설계 경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적인 분위기가 안 난다는 게 이제 제일 이제 문제로 많이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설계한 분은 이게 이제 캐슬이에요, 캐슬. 그래서 이 성 갈퀴도 있고 이건 해자를 뜻하고 갓을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들어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지 수요자 중심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 이게 한국의 박물관인지 일본의 박물관인지 중국의 박물관인지 또는 미국의 박물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전부 박물관을 기와집을 다 얹고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들은 전부 기와집을 얹었어요. 꼭 그래만 잘 되는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국적인 뭔가 맛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여기다가 청자 기와로 만든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상징물로 뭐 할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숭례문을 복원하자, 뭐 소술대문을 복원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들은 전부 그 조선시대 기와를 얹었어요.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근데 천편일률적이고 우리나라 지금 웬만한데 전통을 한다는데 또 대부분 조선시대 기와를 다 얹었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우리가 전통하면 되게 조선시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전통은 그 앞서서 고려가 있고 그 앞서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그 이전에 고조선 사만이 있고 소위 고대 사회가 있고 중세 사회가 있고 근세 사회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전통하면 되게 조선시대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우리의 전통을 조선시대보다 더 올라가서 고려 또는 적어도 삼국시대 고대 사회. 왜냐하면 여러분들 르네상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르네상스라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고전 고대 문명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인문적인 인간적인 중세 문명은 기독교 문명 신중심이고 인간 중심의 문명이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문명이죠. 그 르네상스라는 건 바로 인간 중심의 고대 사회로 돌아가자. 고대 문화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르네상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고착관념, 전통하면 조선시대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자료가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고려사 기록에 청자기와를 얹은 정작, 양의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청자기와가 몇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해 가지고 하고 여기는 이제 팔각정식으로 해서 여기다 했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100주년 기념 상징물 겸 마치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 가보면 유리 피라밋이 있듯이 그것이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고 많은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거기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다음에 뭔가 한국적인 한국의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는 상징 그런 면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그 유리 피라밋은 사실 피라밋은 프랑스 게 아니죠. 이집트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가장 대표적인 청자를 가지고 근데 사실 청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려 청자가 유명하지만 시작은 중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관기법이라든지 그 색깔이라든지 선이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사람은 청자를 가지고 기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렇게 청자로 기와를 만들어서 건물을 졌고 여러분들 동골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동골도 보면 동골도에 청자기와로 만든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고려 때 있었던 건 양의정입니다. 하여튼 딱 들어오면 이게 한국의 박물관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거를 뭐 화렴정정이라고 그래요. 용을 그렸지만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는데 눈동자를 하나 그렸다. 자, 요 하나가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체에 대한 그 이미지를 바꾸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전통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느냐 하는 뭐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숭례문 지금 이제 복원 공사 한참인데 이거는 이제 불타기 전의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2월 11일 날 이렇게 불이 탔습니다. 이날 여러분들 뭐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다 봤을 텐데 저는 이 숭례문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재, 소중한 문화재가 불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정말 우리의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자긍심이 훼손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게 우리가 문화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 재화적 가치가 아닌 정말 뭔가 혼이 깃들어져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생각했습니다. 즉 숭례문의 그 문화재가 하나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또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문화재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죠. 문화재 하면 굉장히 재화적이고 유형문화유산적인 성격이 강한 데 반해서 무형문화유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문화재보다는 이제 재화적 가치보다는 헤리티지라는 입장에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뭔가 이 혼이 깃들어져 있고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것을 더욱 느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숭례문이 언제 복원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어떤 문화재가 다시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그러진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수습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게 2012년 말에 완공이 되면 우리의 일그러진 훼손된 자존심과 자긍심이 다시 바로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화재는 단순히 하나의 재화적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고 이런 것을 이제 되살리는 일을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더욱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작품이 말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이 1909년에 설립된 제실박물관이에요. 그때는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제실박물관이었는데 이 제실박물관의 첫 번째 컬렉션이 이 작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컬렉션 보면서 말이죠. 이거를 포도 동자문 청자라고 그래요. 이거 승반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흐를까 봐 이거 받침이고 포도 동자문 청자라고 그러는데 이 어린애들 모습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어린애들의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에? 이중섭 그림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이중섭의 그림이 그냥 이중섭이 창작한 게 아닙니다. 이중섭이 이 박물관에 와서 이거를 뭐 수십 차례 와서 보고 그야말로 눈이 뚫어지는 게 아니라 청자가 뚫어지라고 보고 갔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에 이중섭의 작품이 그냥 이중섭의 창작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이중섭의 작품은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인데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서대묘의 사신도 중에 현무도입니다. 그 거북이의 몸통과 뱀의 머리, 꼬랑지, 그러면서 그 아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뒤에 그 꼬리가 아주 정말 힘있게 그러면서 다리 하나하나가 뭔가 디디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작품이죠. 지금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한 100여 기밖에 없어요. 100여 기밖에 없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기다 회칠을 하고 그리는 게 있고 돌에다 직접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은 많이 봤겠지만 직접 가서 정말 보면 막 지금 그린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걸 그렸을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막 지금 아트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덤을 축조하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해내야 되는데. 자, 근데 하여튼 근데 이 고구려 고운 벽화에 이제 그 소위 회칠이라고 하는 프레스코화법. 그러니까 외국의 이태리 성당이나 이런 거는 회칠을 하는 다 프레스코화법이죠. 근데 그거는 짧은 시간에 이제 그리지만 하여튼 그리기 쉽습니다. 회칠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돌에다 직접 하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학생이 있으면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그걸 더군다나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이 이 고구려 고분 벽화 이 회칠을 한 것보다도 돌에다 그린 게 더 생동감 있어요. 가서 보면. 근데 이러한 고구려 고분 벽화의 뒷배경이 전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화강암에 이것을 이제 그린 것이죠. 근데 이러한 뒷배경 화강암이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석탑 뭐 이런 것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이런 화강암의 질감을 잘 살리는 화가가 있어요. 누구죠? 박수근입니다. 박수근의 작품을 보면요. 모녀건, 빨래터건, 뒷배경은 전부 화강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구려 고분 벽화는 화강암에다 그린 거고 이것은 화강암 같은 질감을 주고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박수근의 작품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에게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박수근은 서울대 미대를 나오지도 않고 홍익대 미대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슈시한 보이였습니다. 그래서 미군들 구두 닦아주고 미군들 초상화 그려주고 그랬는데 미군들이 이제 돌아갈 때 귀국할 때 한국적인 그림을 하나씩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려가지고 갔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크리스티 경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인정받으면서 한국에서도 더 이제 가치를 이제 갖게 됐는데 이와 같이 외국 사람들한테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박수근은. 근데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이 한국 작가 중에서 박수근을 가장 작품을 좋아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화강암의 재질입니다. 한국적인 재질. 석탑에서 느끼는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의 옛날에 석탑 이것이 주는 질감 이런 것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많은 보물 국보가 있으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굴암과 다보탑, 석가탑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박수근의 작품은 뒷배경이 화강암 재질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다랑아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다랑아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죠? 다랑아리. 다랑아리를 주제로 김환기죠. 김환기. 그리고 요즘은 강익중이 이 다랑아리를 가지고 설치 미술을 하고 있어요. 백난진 이후에 아마 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게 이제 강익중인데 그 강익중은 이걸 가지고 쭉 설치를 해가지고 뭐 동심원 모양으로 하든 방사선 모양으로 하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도 이걸 했는데, 근데 이 김환기는 일찍이 이 다랑아리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사람의 화가를 얘기했는데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얘기한 이유는 2년 전에 그 덕수궁 미술관에서 근대를 묻다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 100몇십 명 대표적인 사람들 작품을 쭉 했는데 그걸 한 2시간 동안 쭉 봤어요. 봤는데 이 세 사람의 그림이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전부 전통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이중섭은 포도동자문,
청자에서, 박수근은 황하, 고구려 고운 벽화 내지는 석탑의 재질에서, 그다음에 이 김한기는 다랑아리에서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근대 화가 중에서도 인정을 받고, 속된 말로 지금 그림값이 제일 비싼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이 세 사람이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화가들도 잘 그렸지만 다른 화가들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데 바빴다. 반면에 이 세 사람은 거기에서 한국적인 뭔가 전통과 정서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만 좋아한다면 또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도 이 세 사람 작품을 평가를 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국적인 게, 가장 한국적인 게 뭐 세계적이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림은 또 우키요의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전통에서 이 모티브를 가져와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 갖게 된 것은 2005년에 제가 그때 고려대 박물관장이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고구려 유물을 가져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할 때 고구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더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유물뿐만 아니라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특히 무용총에 나오는 저런 옷, 여기는 무용총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고구려인들의 그 의상이 많이 나와요. 복식이. 저걸 한번 만들어서 패션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전통하면 뭔가 구닥다리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대학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 옷만 복원해서 마네킹에 걸어놓고 또 이렇게 사진 찍고 사람은 사진 찍게 이제 그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돼서 100주년 사업하면서 이 뮤지엄 패션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옷을 복원도 하고, 근데 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벗고죠. 벗고 이런 것을 지금 그냥 입고도 다닐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뮤지엄 패션쇼를 했는데 그 맨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것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이 옷 어떠세요? 멋있죠? 근데 난 의문이 나는 게 우리나라 그 개량한복, 요즘은 생활한복이라 그러는데 보면 되게 후질근해요. 되게 다 조선시대 것 같아. 이 고구려 때 걸 보면 아주 힘이 있거든요. 아주 컬러풀하고. 자, 근데 아까 얘기대로 복원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입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를 비롯해서 한복 디자이너 세 분하고 양장 디자이너.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상 그 한복이라는 것은 이 소위 의례복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명절 때나 입든지 뭐 행사가 있을 때 입기 때문에 일반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양장하는 디자이너도 세 분 모셔가지고 내가 쭉 의도를 얘기하고 유물 대표적인 걸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디자인 해보십시오 해서 이제 그 패션쇼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소위 끝무늬병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모던해요. 작품이 조선시대 건데 이걸 보여주면서 한번 옷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도 살리고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지금 입고 다녀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자,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나도 사실 이거 할 때는 이 옷에 디자인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작가는 30대 작가인데 이 작가는 옷의 디자인이 아니라 지금 청자를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이게 소위 청자 헬멧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청자로 헬멧.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난 저걸 보면서 야, 이 가능성이 많구나.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인데 이것도 저렇게 상강기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자동차도 그렇게 카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또는
비행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운항문 청자인데 이 학과 구름 이런 선을 비행기에 선으로 비행기에 디자인을 하면 청자 비행기가 세계의 하늘을 또 유명한 세계 국제공항에 기착해 있으면 저기 어느 나라 어느 항공사냐 굉장히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제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그 지금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 중인데 들어보니까 좋긴 한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 BMW가 우리 나전 7기를 가지고 BMW 그 카 디자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현대에서 생활화하는 이게 앞으로 이제 정말 국제 경쟁력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 그냥 그림을 프린팅을 치마에다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대나무 근데 이제 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요 선을 이제 살려서 옷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참새 매화. 요거는 이제 요거를 나는 이 작품이 아주 굉장히 그 참 실용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죽순의 선을 이제 살린 것도 그렇지만 아주 지금 평상시 입고 다녀도 아무 손색이 없고, 근데 나 오히려 이런 옷보다도 이걸 보면서 야 이런 게 자동차의 본네트 설계 굉장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 디자인하면 되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순열 조합해서 막 하는데 오히려 우리 유물에 있는 이런 선과 이런 입체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한글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요즘은 있어요. 이상봉 씨 이후에 한글 디자인은 이제 뭐 넥타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건물 건축 디자인에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다른 디자인에도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나도 사실 이제 그 박물관장 하면서 외국에 갈 기회가 많은데 외국에 갈 때 넥타이를 대부분 한글 디자인을 한 걸 많이 하고 갑니다. 그 이유는 그 미술관장이나 박물관장들이 이렇게 오면 이 미술관장 특히 미술관장들은 멋쟁이가 많아요. 그래서 옷 입는 것부터 해서 이런 넥타이 보면 아주 뭐 대단한 패션 감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 한글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을 한 넥타이를 하고 가면 다들 이렇게 보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왜 안 보던 거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도 걸고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독특하다는 게 캐릭터리스틱인데 캐릭터가 결국 뭐예요? 코리안 캐릭터가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우리 고유한 거면서도 또 그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면에서 한글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세종시의 건설본부장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종시 건설하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냐 그래서 세종시 건설할 때 그 건물들을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렇게 그 뭐 디자인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거기가 세종시니까 한글로. 그러니까 한글은 이렇게 넥타이뿐만 아니라 옷뿐만 아니라 사실 건축 디자인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배 문화를 입히답니다. 지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청자로 만든 기와예요. 이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청자로 사발, 보시기, 주전자는 봤죠. 청자로 만든 기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건물을 만들었어요. 고려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양의정이라는 기록인데 그 청자의 그 색깔뿐만 아니라 그 앞에 디자인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걸로 건물을 이제 지어서 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목조로 된 거는 없어지고 요 기와만 몇 점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그 동골도에 보면 그 창덕궁에도 청자기와로 얹은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경복궁에서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도 청자기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 시작을 했는데 조선시대에도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기록에는 정자만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창덕궁 동골도에 보면 선정전을 이걸로 했고 장광루도 청자기화로 했던 것이 동골도에 보면 색깔이 나옵니다. 두 개가 청자기화였던 것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물론 이 목조는 어떤 형태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독정이나 뭐 이제 다른 향원정 이런 걸 이제 해서 팔각으로 해서 물가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강요에 가서 우리가 똑같이 한 1년 동안 이거 했습니다. 재현하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와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오면 일단 여기에 들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그 사진도 많이 찍고 만날 때도 여기서 만나고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아이콘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 100주년 기념 상징물을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청자정을 하면서 우리 건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을 알게 됐는데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이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대1, 4대1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국립박물관에 어린이 놀이터 만들자고 뭐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차에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기관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물관에 하나 해달라 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김중겸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현대건설에 30년 이상 있었는데 매일 똑같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졌다.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 진짜 한국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세계적인 인정받는 아파트를 한번 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겠고 자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 임직원을 전부 박물관에 보낼 테니까 우리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주거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강의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린이 놀이터를 또 해준다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깜깜한 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조선시대 이전에 남아있는 자료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석사 무량수전, 뭐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객사문.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고구려 백제의 신라, 삼국국 시대의 건축이 어땠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제법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 이거는 고구려. 이게 동명왕릉입니다. 소위 평양에서 한 18km 떨어져 있는. 근데 만약에 이 동명왕릉 앞에 이게 없었으면 이게 조선시대 왕릉인지 고려시대 왕릉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 입구에다 이런 걸 세워놨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때 거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고분벽화에 다행히 고구려 건축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계도 같이 그걸 가지고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서도 주목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침이라는 건데 고구려 용마루 좌우에다 이렇게 원지는 굉장히 힘 있고 이걸 보면 이게 고구려의 건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특징이다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집이고 여기 이제 푸죽관도 있고 여기 이제 차고죠. 수레. 여기 보면 궁궐뿐만 아니라 일반 여염집에도 이렇게 침이가 있어요. 간략한 모습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 모양 토기도 남아 있어서 대개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안압궁 모형인데요. 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있는 안압궁. 여기도 보면 전부 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치미가 남아 있는 거를 전시하고 있는데 그 치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독수리의 부리같이 고구려의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이거는 이제 궁궐에 있었던 침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좌우에 반드시 저러한 것을 치미는 이제 올빼미 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응원한 기상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건 고구려의 이제 성인데 이렇게 고구려 성을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것은 이제 미륵사 답인데요. 미륵사. 여기도 보면 이게 치미가 있어요. 치미가.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미가 다 있는데 치미의 모습이 다릅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치미의 모습이 아까 고구려의 치미는 아주 날카롭고 한 반면에 백제의 치미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집 모양도. 이건 이제 황룡사인데요. 황룡사에도 구층탑 뒤에 보면 치미가 있습니다. 궁궐에. 근데 신라의 치미는 또 다릅니다. 이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치미를 다 사용을 건축에 썼으면서도 세 나라의 치미의 모습이 달라요. 요즘 말하면 브랜드 마크가 다릅니다. 브랜드 마크가. 자, 요거는 김해에서 나온 톡입니다. 김해. 가야식입니다. 근데 가야의 집 모양은 여기 특징이 이거죠. 소위 고상식.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기 위해서 여기를 올리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지붕은 가파릅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이것이 이제 일본 가서 이런 일본의 집들이 대개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일본의 신사나 신궁 건물들이 대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야의 집의 특징은 바로 이 밑에 이 위를 이제 높이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지금 김해시에서는 복원해 놨습니다. 복원해서 이 집 모양 토기를 가지고 가야의 집이 특징이 어떻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복원입니다. 이건 복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창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아파트의 밑에 1층 부분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바람이 통하게 하고 지면은 그런 이제 벌써 다른 지역의 아파트와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고, 아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치미가 다르듯이 각 지역의 아파트에 이제 시멘트를 짓더라도 좌우에 치미를 둔다든지 하면 그게 벌써 특징이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음식의 문화를 입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조선시대 재상들 어머니를 위한 연회 행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기록합니다. 요즘 뭐 의계라고도 하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이런 지금 조선왕실 의계가 이제 프랑스에서도 오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도 옵니다만 의계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그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 요즘으로 하면 결과보고서 백서식으로 하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둠으로써 다음에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록하는 오히려 미리 그려가지고 너는 여기 몇 번째 서라, 이 옷을 입고 있어라, 뭐 이것을 짚고 있어라,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갖다 놓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도 의계를 만듭니다. 의계는 행사 뒤에도 만들기도 하지만 행사하기 전에도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매뉴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의계는 이 기록하는 어떤 70세 넘은 재상의 어머니들을 위한 잔치를 벌리면서 그 잔치의 장면을 스냅 사진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선조 때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이제 막군들이 있어요. 막군들. 근데 막군들은 이 문에 못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교군들, 가마 끄는 사람들은 이 문에는 들어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막군하고 교군하고. 근데 막군은 중문은 못 들어갑니다. 또 중문은 못 들어가요.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종사관들이 있습니다. 따라온 종사관들.
여기 보면 종사관들이 쭉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조찬소라고 그래서 임시 주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난로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이 종사관들이 전부 독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 먹으면 다 갖다 놓고 같이 이렇게 퍼먹는 걸로 되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주빈도 아니고 종사관인데 이 종사관들도 전부 이렇게 독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독상 외에 있는 그릇을 보면 다 도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서 보는 도자기. 그러니까 물론 이 도자기는 예술품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생활용품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남아 있어서 좋은 것들은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수장고에가 있겠지만, 자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상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들 지금 불이 나게 옮기고 있습니다. 전부 독상으로 대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이 주방장이고 한 사람이 부주방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리사들이에요. 셰프예요, 셰프. 이 사람들은 서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덟, 스무 명이 있어요. 자, 이 20명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 20명을 이렇게 보면 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별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죠. 대장금은 픽션입니다. 요리사는 남자입니다. 이거 내가 사실 2003년인가 이 그림을 이제 전시 준비할 때 이제 찾아냈는데 그때 전시할 때 그 이어령 장관이 그때 오셨어요. 와가지고 보더니 이 얘기를 해주니까 야 그러면 빨리 저 칼럼 하나 쓰라고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대장금은 이거 픽션이다. 잘 되고 있는데 찬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안 했는데 궁중요리사는 남자입니다. 대장금이 여자라는 표현은 사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 선조 때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이 여자도 하나인데 이 여자는 서빙하는 거 있는 거지 요리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 사람은 주방장이고 한 사람은 부주방장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요리사고 이 사람들이 요리한 거를 이 사람들은 날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문화 특히 TV 드라마를 통해서 잘못 알려진 거 이제 많이 있죠. 근데 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기록하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 이렇게 문헌이 아니라 대장금은 사실 문헌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금이라고. 이게 오히려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죠. 이렇게 전부 독상을 받고 있다는 거. 독상을 받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재상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독상입니다. 술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도자기에다가 따라서 이걸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행이들이 춤추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뭘 중심으로 앉아있냐면 이 화준을 중심으로 있어요. 즉 꽃. 도자기에 꽃을 꽂고 그걸 중심으로 그걸 메인 스테이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메인을 차지하는 것은 꽃입니다. 요즘도 뭐 플라워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웨딩 할 때도 이 플라워 디자인이 그 격조를 가장 보여주는데 우리는 서양의 파티를 볼 때는 이 꽃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걸 봤는데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꽃꽂이와 우리나라의 꽃꽂이의 차이점은 뭐냐? 일본의 꽃꽂이는 이케바나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꽃을 꺾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꽃이 살아있는 꽃을 꺾어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종이나
비단을 가지고 만든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종이로 만들면 지화라고 그러고 비단으로 만들면 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꺾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외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술 따르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재상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은 요 장면입니다. 이 아낙네들이 이걸 보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극성스럽게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아낙네들이 굉장히 조신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있는. 자, 반면에 여기 이제 어머니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준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왜? 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춤추기 때문에 이거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고 여기 남자 학사들도 못 보게 이렇게 휘장을 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네들의 이런 남녀 유별과 아까 여인네들이 일반 여염집의 여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고 이게 굉장히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막걸리를 먹든 무슨 커피를 먹든 커피도 여러분들이 일회용 컵에다가 그 밴딩 머신에서 자동 판매기에서 먹는 거고 일회용 컵하고 좋은 데 가서 아주 제대로 된 이런 그 커피 먹는 거하고는 벌써 차이가 나듯이 막걸리도 일회용 컵에 먹는 거하고 도자기에 먹는 거는 품위가 다르고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식 세계화하는데 이 한식의 그 아이템 음식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이냐 뭐 불고기, 김치, 비빔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식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소위 음식 문화. 첫째는 아까 얘기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도자기나 이런 거에 이제 담아내야 된다. 그건 요즘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난 더 나아가서 그런 도자기들을 담아서 낼 때 한 상, 큰 상에다 내지 말고 이렇게 원래 있었던 독상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자 이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도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정식이라도 이렇게 뭐 3, 4만 원짜리면 독상에 하면 5만 원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씩 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갔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한정식 큰 집 가도 이렇게 교자상 같은 데다 줍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각상, 독상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의 독상 문화가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민속박물관에 보면 알겠지만 소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소반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나주반, 뭐 해주반, 호족반, 구족반, 뭐 지방별로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이렇게 독상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독상 문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한식 세계화를 하면서 이런 우리의 원래 전통 문화, 독상 문화를 활용을 하면 더욱더 격조 있고 한국적인 어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이 상도 디자인이 다 있습니다. 디자인이 거기다가 뭐 나전 이러한 상을 주면 뭐 더 고급화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BMW는 이미 이 나전 칠기를 가지고 지금 그 새로운 BMW 그 카 디자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2009년 100주년 특별전하면서 조선시대의 향연과 의례를 해서 의계와 기록화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요게 이제 화준이에요, 화준. 꽃 항아리. 그리고 요게 이제 소위 채화입니다. 채화라는 것은 비단꽃이에요. 비단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더도 놀란 거는 그 꽃도 비단으로 했지만 요 까치가 있는데 까치도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인 뭔가 할 때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화준 이런 거를 설치하고 그 메인 스테이지에 사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재현해봤는데 아주 컬러풀합니다. 뭐 음식도 뭐 먹으면 맛있겠지만 저새 음식이라는 것도 입으로 먹고 혀로 먹고 목으로 먹고 있지만 눈으로 먹는 음식이 있듯이 이 음식 자체의 색깔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뭐 소박하다 자연스럽다 그러는데 사실 오방색을 잘 활용한 게 또 조선시대고 그보다 더 화려한 것은 사실 고려 또는 고구려 가면 더욱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손유락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오방색을 이제 활용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CEO들을 만나면 CEO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첫째는 우리도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업이 어느 정도 갔어요.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비즈니스가 끝나고 세계 여러 그 CEO들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든지 뭐 이제 술을 먹든지 이렇게 하면 이 세계 이런 그 소위 선진국들의 CEO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고 경험도 있고 박물관, 미술관 또는 뭐 음악회도 많이 가니까 화제가 풍부해요. 그래서 뭐 요번에 뭐 루브르 갔더니 뭘 봤다든지 요번에 뭐 뉴욕 필하모니 무슨 공연 했다든지 연주를 했다든지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CEO들은 그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별로. 장사만 했지. 그래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이건 프랑스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 그 얘기할 때 그 나라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이 꼭 자기들 거 얘기하고 한국 너희들은 어떠냐 물어보는데 얘기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 더 관심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게 술 먹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도 뭐 이제 그동안 먹어봤더니 이거 그거 갖고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우리 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CEO들이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CEO들은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하려면 이제 한국적인 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런 아주 21세기 새로운 걸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시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늦은 편이고 이제 그런 것을 이 산업 현장에서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2009년 100주년 하면서 그때 이제 특히 그 100주년 기념 사업 하는데 정부의 예산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CEO들을 만나서 기업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고 이제 하고 그 대신 그분들한테는 우리 문화를 우리 전통 문화를 알려주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유물도 보고 박물관에서 또 가서 유적도 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우리 역사 문화도 직접 느끼게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분들은 역시 그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외국 경험도 많아가지고 금방금방 체득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데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요즘은 좀 컬처노믹스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산업으로 성공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여는 게 이제 소위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이죠. 이거는 빌바오가 폐광이 됐는데 이 쓰러져가는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림이나 회화 또는 조각이 작품이었는데 요즘은 건축물이 작품이에요. 21세기에는. 그러니까 건축물 사실 구겐하임 갔다 온 사람들 거기 가서 뭐 봤냐 그러면 뭘 봤는지 잘 몰라요. 건물만 보고 온 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특히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특히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건물도 잘 졌지만 이 밤에 야경을 아주 잘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경을 안 하면 아마 야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바오에 가서 하루라도 자고 갑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자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빌바오는 이 구겐하임 미술관에 그 야경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아름다운 구겐하임의 야경을 보도록 하게 한 게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일본에서 성공한 예가 어디냐면 그 소위 나오시마에 있는 지중 미술관인데, 나오시마는 오카야마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나오시마 지중 미술관, 이 나오시마도 구리광산이었어요. 근데 폐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버려진 땅이 됐는데 이것을 베네스 그 재단에서 인수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적인 일본 출신 디자이너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에게 이제 의뢰해서 이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이것도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이 미술관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지중미술관. 지상미술관도 아니고 지하미술관도 아니고 지중미술관. 왜 지중미술관이냐? 이 언덕이 있는데 언덕을 그대로 뒀어요. 물론 나무는 뱄습니다. 여기 있었던 나무를 베고. 그다음에 미술관은 그 밑으로 지하를 팠어요. 그리고 자연채광을 이용했어요. 자연채광.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멋있는 미술관을 이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없습니다. 자연채광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다가 뭐 미술관을 짓든지 아니면 이걸 깔아뭉개고 여기다 짓든지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두고 그걸 활용해서 이 안을 파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하도 아닌 지중박물관. 이게 아이디어가 참 좋죠. 역시 안도 다다오는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근데 저 원리가 말이야. 딴 데 있지 않다, 저게. 저기 석굴암의 원리다, 저게. 석굴암인 바로 이렇게 올려서요. 안에서 햇빛이 밖에서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티브는 사실 석굴암에서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안도다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그렇게 석굴암을 갔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한 거죠. 벚꽃 창신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도다다오는 이거를 이제 캐치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벚꽃 창신의 이 벚꽃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지배 문화를 입히다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세계적인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그 주거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평가받고 있는 게 뭘까요? 온돌입니다. 온돌. 처음에요. 60년대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이 난방이 옆에 있었어요. 라지에타가 소위 말해서. 이 마포 아파트하고 AID 아파트가 처음에 지었는데 전부 라지에타를 옆에 놔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겨울 지내고 나니까 추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이 뜨뜻해야 돼요. 등이. 그래서 그 다음에 짓는 아파트는 라지에타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다가 파이프를 깔았어요. 바닥에다 구들장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에. 지금 이제 동파이프로 이제 발전했지만. 그러니까 구들장을 놓는 온도는 아니지만 그 원리는 활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10층, 20층이 아니라 30층, 40층 고층 아파트도 전부 뭡니까? 동파이프로 깔죠. 그게 기본적으로 온돌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가보면 중국에 있는 새로 짓는 아파트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벚꽃 창신이라는 게 그렇다고 구들장을 놓는 건 아니죠. 그죠? 벗고 옛것을 본받되 거기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죠. 왜? 더운 공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 때문에 난방을 옆이나 위에다 하면 안 돼요. 냉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다 해야 됩니다. 왜?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더운 공기 밑에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열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에어컨도 위에다 해야 이게 찬바람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구들장의 특징은 뭐냐면 온돌에. 온돌은 앞에만 따뜻하고 뒤에가 안 추워요. 그래서 냉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조상들이 그런 과학적인 실험까지 한 건 아닌데 경험의 삶의 지혜로 했던 것이죠. 근데 하여튼 이 온돌문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현대식 건물에도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모티브는 지천에 깔려 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즘 올레가 유명한데요. 이 올레도 이 올레 이사장이 서명숙 이사장인데 이 서명숙 이사장이 이제 그 언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시사저널에도 있었고 오마이뉴스 편집장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 뿌리치고 팽개치고 스페인에 이제 산티아고로 갔다가 거기서 옛길을 걸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왜 왔냐 그래서 옛길을 걸으러 왔다 그랬더니 너희 나라는 옛길이 없냐 이제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른 게 바로 어려서 놀던 올레길입니다. 그 올레길이라는 건 뭐냐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 이렇게 해안가가 있는데 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길이 이제 올레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육지에서 뭐 둘레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서명수 이사장도 없던 길을 맺는 게 아니고 올레길이라는 거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던 그 올레길을 연결을 시킨 거죠. 연결을 시킨 거죠. 이것도 뭐 벚꽃창신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서울 한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그 서울시에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사실 지금 추진하다가 이제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만은 한강을 가면서 이 암사동 선사 유적지오고 그다음에 이제 풍납토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몽천토성, 아차산 보로 고구려 거죠. 이거는 이제 양화나루, 이거는 천주교 성지고 행주산성. 이렇게 보면 한강을 흐르면서 선사 시대부터 해서 삼국 시대로 해서 고려 조선으로 역사와 관련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적지들을 활용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유적지에 내려서 보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버스를 했다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나는 원래 배 타고 가다가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랬는데 오세훈 시장은 딴 데 알아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류 양용차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수류 양용차를 샀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어디서 막혔냐면 저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유적지와 한강을 잘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특별전에 대한 건데 왜 이 어떤 사람들은 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런 페르시아전, 이집트전, 잉카전, 그리스전, 실크로드전 왜 외국 것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은 대부분이 한국 겁니다. 여러분들 루브르나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영국 거나 프랑스 유물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다 남의 나라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약탈해 온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다른 나라 게 없어요. 굉장히 착한 박물관이고 클린 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설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걸 보여주는 대신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전시는 외려 남의 나라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이집트, 잉카, 뭐 그리스. 근데 이거 외국에 유물할 때는 특히 이집트에서는 한 45만 명이 왔어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남의 나라 거에는 많이 오고 우리나라 거는 많이 오지 않는가. 이 굉장히 이제 그 서글픈 뭔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나 유물을 갖고 전시하자 해서 이제 몽유도 온도를 일본에서 빌려왔습니다. 천리도서관에서. 물론 이 몽유도 온도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작품 자체도 좋지만 스토리텔링이 있죠. 왜냐하면 안평대군이 꿈에 본 무릉도원을 안견에게 얘기해서 안견이 3일 만에 그렸고 그 당시에 내노라는 21명의 학자들이 거기다가 다 발문을 쓰고 이 자체가 뭐 조선전기 인문학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건데 일본에 있다는 거. 근데 그게 1950년에 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그래서 일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것도 빌려왔는데 열흘밖에 못 빌려줘서 상태가 안 좋았어.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 다른 나라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한두 시간씩 기다려봤지만 렘브란트나 모네만에 우리 거를 보기 위해서 한두 시간 또는 서너 시간 이제 기다리면서 봤습니다. 이 굉장히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는데 이제 우리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볼 수. 그래서 하여튼 그 해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관이나 일본에 있는 동경박물관보다도 관람객이 더 많이 왔습니다. 사실 컬렉션이나 인구상으로 봐서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쯤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동경박물관 관장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뭘 이제 고려불화를 사실 빌리러 이제 가려고 갔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제 관람객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CEO들은 뭐 매출액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다 이러지만 박물관장을 만나면 올해 관람객이 얼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동경박물관이 230만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이 273만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동경박물관장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조금 안 좋게 됐어요. 그 고려불화도 빌려야 되는데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 한 반 정도가 학생이다. 학생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그냥 더 그냥 얼굴이 파래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동경박물관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학생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학생, 청소년이 오는 박물관에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만 와서 떠들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뭐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저거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젊어서 오면 결국은 나이 들어서 또는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또 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래서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우리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안목과 또는 볼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목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여줄 걸 못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불화전을 한 거죠. 고려불화전. 이 고려불화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또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이 소위 물방울 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물방울 같이 생기고 이 관세음보살이 여기 이제 벚나무 가지 또 약호 들고 있고 정병을 들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특히 다른 것은 수월관음도는 여기 달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요게 꼭 어떻게 보면 물방울 같기도 하고 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있고 또 그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하고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더 이제 세밀한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이 위에 보관뿐만 아니라 사라라고 그러는데 뭐 베일이죠 일종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투명한 망사 같은 거를 걸쳤는데 그 망사의 조직을 다 그려놨어요. 굉장히 입체적이죠. 이 그림을 보더니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오더니 뭐 이래요. 아니 관장님 이런 그림을 왜 이제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러나 했더니 자기도 여태까지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미하면 되게 소박함, 자연스러움 막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강의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글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부속사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서 그 쓴 최순우 선생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되게 다랑아리를 예를 들면서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야나기 무네요시는 그 소반을 보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의 소박함을 많이 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한국의 아름다운 거로 많은 사람들이 소박함 자연스러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려불화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화려하고 우아합니다. 근데 고려불화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소박함은 조선시대의 작품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도자기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려의 청자와 조선시대의 백자의 차이를, 분청사기를 비교하듯이 사실 고려시대의 불화는 이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작품이 없습니다. 이런 작품. 이 고려불화를 보고 있으면 그 우아함과 섬세함과 세련됨이 그 어디에도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또 우리 이 아름다움의 특징이 무슨 그 자연스러운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밖에 못 본 거다. 그래서 우린 전통문화를 조선시대 거에 매여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통문화 할 때 이제 조선시대를 넘어서 고려 또 넘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고려불화도 그냥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고구려 고분벽화. 그런 고분벽화의 컬러풀함, 그 다음에 거기에 역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고려에도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발전해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오히려 조선시대에서 넘어서 고전고대 문명으로 르네상스가 갔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시대 내지는 고대 문화, 고대 문명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한국의 정말 한국적인 문화를 얘기할 수 있다. 오히려 삼국시대 이후에는 중국의 문화가 많이 이제 하면서 고려 특히 조선시대 와서 많이 이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진짜 고유한 전통 문화는 삼국시대에서 찾는 것이 해야만 될 당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고려불화의 브랜드 마크예요. 브랜드 마크. 이것도 화려하고 아주 섬세한 그러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이 소박하다든지 자연스럽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유려한 선과 보면 정말 세련된 아름다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행사의 문화를 입히답니다. 행사. 우리가 이제 많은 행사를 하는데요. 많은 행사를 보면 이게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물론 이제 퓨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를 11월 11일, 12일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되면서 한국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해서 제가 정부에 G20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세계의 지도자들,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들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게 하자. 특히 이때 내가 고려불화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려불화전도 보자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6시에 와서 9시 반, 서너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한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든지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첫째는 맨 앞에 화동을 이렇게 이제 배치했고 이 전통 의장대 전부 전통식으로 청사초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제 백제 관식을 이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화동이 얼어가지고 텔레비에서만 보던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얼어가지고 지금 앞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콤파스가 긴데 갈 수는 없고 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 대통령 만나는 장면이고요. 여기도 한국 거, 이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한글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셉션장을 했는데 여기에 원래는 이제 이 세계 정상들이 오면 박물관장이 직접 이제 안내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 하는데 이때 시간이 없어서 다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 리셉션장에다가 마스터피스를 배치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한글을 이렇게 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찬장, 업무 만찬장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 황남대 총전을 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건 다 빼내고 금관이라든지 요대라든지 금은 제품들은 진열장에 그대로 놔서 그 전시장에서 이제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한국의 고급 문화를 느끼게 하면서 이제 업무 만찬을 하도록 했고요. 서로 이제 쳐다보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도록 오리형 토기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만찬 2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한국의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게. 그리고 휴게실은 사랑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쉴 때 나와서 한국의 그런 어떤 그야말로 전통적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도록.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갈 때인데, 갈 때 이제 그 세계 정상들이 33분이 오셨는데,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뭐 뷰티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외교적인 거구나 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게 가장 인상적이었냐 그랬더니 한국 문화가 이렇게 독특한지 몰랐다. 그리고 한국에 이런 훌륭한 박물관이 있는지 몰랐다. 이 두 가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공통적인 건데 한국 문화 그러면 이거 뭐 중국이나 일본 문화의 아류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나 또 하나는 한국이 뭐 요즘 좀 살긴 살지만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뭐 현대조선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신흥부국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 문화와 좀 다른 독특한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박물관이 이런 나는 이때 맨 앞에서 내가 이제 영접을 했고 우리 대통령은 이제 그 메인 로비에서 하셨고 그래서 맨 저 안에 리셉션장에는 사실 누가 있었냐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어요.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나오더니 나보고 최 관장 이거 누가 여기서 하자고 그래서 이거 너무 잘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계 정상들이 전부 반기문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냐 이게 뭐냐. 왜냐하면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정상들이 오바마 후진타워 자기한테 딱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이 구동이 두 가지였대요. 야 한국 문화가 이렇게 독특한지 몰랐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한국이 이러는 박물관이 있었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KBS뿐만 아니라 뭐 BBC, NHK 또 CNN 쫙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딱 메인 로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great 그리고 amazing 딱 세 단어를 하더라고. fantastic 이렇게 세 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이 소위 말해서 인터뷰할 때도 내가 그 얘기했는데 졸부인 줄 알았는데 야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알고 갔어요. 이게 사실 국격이고 브랜드 가치거든요. 제가 이거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던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G20 정상회의는 금융, 재정, 환율에 대한 회의지만 하드 파워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계적인 정상과 또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1시간 반 동안 생중계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제 보여야 된다. 한국이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갖고 있는 스마트 파워의 국가라는 걸 보여야 된다. 근데 그럴 때 결국은 승부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보니까 야 이거 뭐 한국 뭐 중국 일본하고 좀 비슷한지 할 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0개 아까 그 자리입니다. 여기다 이제 배치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 금동대학로입니다.
여기에는 태블릿 PC를 다 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도 다 했어요. 몇 명이 타치했는지. 8개 나라로 국어로 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이제 시대별로 이제 대표적인 거를 아까 오리영택인 거기 있었고 요건 이제 벽화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 단편이지만 이제 보여요. 역시 금동대학로를 제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타치를 금동대학로를. 그다음에 이제 근관에 대해서 많이 걸려요. 사실 근관은 세계 어느 나라 유물보다도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뭐 방가사유상도 뭐 하지만 방가사유상 근데 의외로 중국 거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저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역시 화강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관심 많고 이건 뭐 금속활자기 때문에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유물은 이렇게 볼륨이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한국 문화가 좀 이렇게 특히 왜 일본 거나 해외 갔을 때 박물관 갔을 때 중국진이나 일본진 가면 좀 큼직큼직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조그매요. 그래서 좀 이거 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또 박물관에 오면 외국의 박물관은 이제 조각이 많기 때문에 이 통로마다 있는데 우린 그런 게 이제 없죠. 그래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좀 왜소한 느낌을 사실 줍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이 처음에는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보면 정말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처음 갔을 때 보면 제일 이제 놀라는 게 자금성 보고 놀랍니다. 자금성 보고는 이거 한국에 비해서 중국이 대단하구나. 근데 자금성을 이제 이렇게 보면 자금성은 그 건물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저 뒤에 가면 뭐 풀 몇 폭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인공으로 만든 뭐 좀 있지만 크긴 커요. 근데 반면에 우리 창덕궁을 가면 자금성에 비해서는 적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감칠맛 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게 우리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런 김홍대의 그림은 굉장히 힘 있는 그림이라고. 요 동국대지도 어떤 사람은 왜 대덕여지도를 안 하고 동국대지도를 했냐고 그러는데 대덕여지도에는 독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동국대지도에는 독도가 나옵니다. 자, 아까 동골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문화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좀 전에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보다가 중국의 자금성이나 오사카성을 보면 규모가 우리 이렇게 작죠. 굉장히 왜소한 것 같고 국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성은 한번 가서 처음 갔을 때 그 규모에 일단 압도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가면 참 멋대가리 없는 건물이다 이런 걸 느낍니다. 왜? 삭막하거든요. 그러나 그 창덕궁을 보면 특히 창덕궁의 그 후원을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면 자금성 같은 경우는 평지에도 있지만 구릉이 있으면 다 깎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창덕궁은 그 건물이 필요한 데는 깎은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릉은 그대로 두고 또 뭐 이렇게 패인 데는 그대로 두면서 자연을 그대로 두고 또 나무도 거기 있었던 색생을 그대로 이제 활용한. 그래서 아까 그 화준에서도 봤지만 일본 사람들은 꽃을 꺾어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꽃을 꺾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외려 조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일본 정원과 또 우리 정원과의 차이다. 일본 정원도 예쁩니다. 아기자기. 그러나 굉장히 인공적인 데 반해서 우리 정원은 특히 비원의 경우 후원, 북원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융복합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구려 고분 벽화를 가지고 고구려의 독자적인 거다, 중국의 영향이다, 서양 문화의 영향이다, 북방 문화의 영향이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사실은 고구려 독자적인 것도 있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북방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융복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융복합성을 잘 보여주는 이제 뭐 유물이라고 할까요? 전통이 이제 비빔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비빔밥은 되게 사람들이 이제 야채, 뭐 웰빙, 그다음에 뭐 여러를 하나로 한다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 있지만 사실 비빔밥의 또 특징은 말이죠.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 가장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혀에 있는 미감으로도 봐야 되지만 일단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빔밥이 소위 오방색을 써서 사람들의 일단 그 시각을 만족시켜 줍니다. 우리가 요즘 오감만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박물관에서도 시각만이 아니라 소리, 심지어는 냄새까지 또는 터치, 촉각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비빔밥은 그 어떤 융복합적이면서도 시각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누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물이 뭐냐? 그럼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이대로 고구려적인 요소와 중국적인 요소 또 이 북방 문화적인 요소, 서역적인 요소가 있고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근데 그와 아울러서 굉장히 다양성과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 이러한 우리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뭐냐면 사실은 이 조각보입니다. 조각보. 여기 뭐 나보다도 조각보에 대해서는 잘 아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조각보는 그야말로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 옷을 만들다가 남은 그 조각조각을 모아놨다가 그 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보자기입니다. 이어서 만든 보자기. 그래서 남은 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색동 색깔이 이제 의외로 이제 나오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근데 그 이어령 장관이 언제 한번 뭐 얘기하다가 이 조각보 얘기가 나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일본에 보자기 전시하는데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가서 이 조각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서 전시하기 제일 좋은 게 보자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안 들어요. 트렁크만 2개 가져가면 됩니다. 보자기를 쫙 이렇게 가지고 가면 보험 들일 필요도 없고 화물칸에 가져갈 필요도 없고 트렁크 큰 거 2개만 가져가면 이만한 방도 그냥 다 전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가 굉장히 이게 그런 면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아마 전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보자기 전시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이제 또 보여주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각보인데 그래서 이 보자기 전시를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조각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조각보의 아름다움, 이 색깔, 그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더군다나 이 그 조각조각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떤 작가가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머니, 이름 없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한 거다. 뭐 이런 게 정말 이게 민중적이고 서민적이고 뭐 이런 특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아주 그 유명한 문화평론가가 끝나고 나더니
이어령 장관한테 그랬대요. 이 장관님 그런 줄 몰랐는데 좀 과장이 심하십니다. 원래 좀 심하시긴 심하신데 그래서 왜 그러자 그랬더니 아니 저런 작품을 어떻게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소위 말 작가가 아닌데 어떻게 저런 걸 만드냐. 진짜다. 이거는 어떤 프로 작가가 한 게 아니고 작품이 아니다. 그냥 저렇게 썼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한국 보기를 좀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정말 작가가 없는데 그냥 조각조각 안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문화를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있는 거를 딱 해서 조건 속에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 같기도 하고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도 이 보자기가 특히 요즘 이제 인기 있는 것 중에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비닐류는 어떻게 해요? 비닐류에 갖다가 그거 버리면 그게 다 쓰레기가 되는데 보자기는 이렇게 주머니에다 갖고 넣고 갔다가 펴서 싸가지고 왔다가 다시 이제 놓으면 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어떨 때 보자기에다 책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보자기가 한국 문화를 이제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뭐냐면 이런 거 뭐든지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우리의 고유한 것만 더 강조해도 안 되고 우리 거와 또 뭐 우리가 일본 것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중국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담는데 그 담는 게 우리께 될 수 있습니다. 담는 게. 그래서 이 벚꽃 창신의 정신 그리고 우리 거를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되고 우리 거와 남의 거를 보다 더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하는 뭐 포용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를 융화라고 합니다. 융합이라고 하지 않고 융합하면 하나가 되는데 화이부동 이 정신이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그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 일들을 잘 성공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